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6월달, 벌써 6월달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왔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갖고요.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게끔, 하여튼, 뭐, 주막 가편이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수업이고요. 이거 왜 안 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자, 오늘은 중간반 있으니까, 좀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국토법사 끝내고, 도시개발법 쭉 나가겠습니다. 자, 요약집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에 딸린 제도로서 기반설의 설치. 자, 66페이지. 자, 5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자, 이 파트를 우리가 기반설 연동제라고 그러죠. 자,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 묶여갖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 기반설이 충분하면은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개발밀도 완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일단 이 두 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구역이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잘 바꿔주죠. 이 두 개는 구역으로 끝나도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개도, 시수, 입 5가지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만 용도구역으로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하고요. 이 두 개는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니까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이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끝난 것,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토지에 이 두 개 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정반대 개념,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저거부터 하나씩 보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항상 의의가 제일 중요하죠.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을 떠나요. 거기에 키워드. 자,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럼 얘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곤란한 곳입니다. 곤란하니까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 못 짓게 하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 이거 완화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강화 적용. 강화한다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을 줄여버린다. 그 얘기죠. 줄인다.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다 건물의 크기 제한한다 그래요. 크기 제한. 자, 건폐율은 공식이 건대. 자, 건폐율을 줄이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냐? 건축 면적. 이 건물의 수평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 용적률은 공식이 연대. 그래서 용적률을 줄이면은 연면적이 줄어들죠.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연면적이 줄어들면은 층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물의 수평 크기, 입체 크기 각각 크기 제한하는데 이거 강화시켜갖고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도심이나 부도심, 왕복 20차선 넓은 대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도로를 따라갖고 건물들이 싹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 싹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곳. 근데 여기서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한 50층짜리. 자, 50층짜리 큰 건물이 들어온다 그래요. 뭐 복합 쇼핑몰 이런 큰 건물이 들어왔다. 그 안 그래도 중심 지역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아무래도 이제 중심 지역은 그 대로라도 맨날 막히는 곳인데요.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면 더 막혀요. 그래서 도로부터도 확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를 더 확장할 수가 없죠. 즉,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이런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대형 건물을 억제하자 해서 지원하는 구역을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지정권자, 자, 허가권자입니다.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있죠? 주상공업지역.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이걸 줄이면 돼요? 네. 울리는 것 같아. 자, 주거, 상업, 공업적. 자, 그거를 기계발전이라고 그래요. 주상공업적에서, 자, 밑에 줄 끝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하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특광자원수가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대상은 주상공업적입니다. 그럼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게 되죠. 도시지역 하면은 녹지지역도 있으니까 녹지지역은 해당 사업자,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지정하는 절차. 자, 특광자원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또 밑에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고요. 또 박스에 보면은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범위,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범위. 자, 이런 것들 허가권자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근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없다. 자, 요게 또 재작년에 정답이었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그냥 심의만 거쳐갖고 지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조그만 글씨 써있죠. 고시 밑에 주민 의견 청취가 없다.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해주는 그 센스죠. 그래서 그게 이제 30회 때 정답이었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효과입니다. 이 특광자원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강화. 줄이는 건데, 자, 핵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 최대 50% 동그라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자, 그게 궁극적인 효과가 되죠. 그럼 의회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건폐율의 강화는 없어요. 용적률만 최대 50% 강화 적용합니다. 용적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이 지역이 일반 사업지역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업지역. 일반 사업지역은 용적률이 원칙 1300%가 되죠. 1300. 그래서 사업지역 근, 유, 일중 900, 1100, 1300, 1500. 그래서 일반 사업지역의 용적률 1300%.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중에서 용적률 50% 줄여버렸다. 그 용적률 반으로 줄였다. 그 얘기니까 이제 650%밖에 안 준다. 그 얘기죠. 650%밖에 안 주니까 동네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25층까지밖에는 건축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큰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대형 건물도 못 짓게. 이 대규모 개발도 억제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바로 5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기준이니까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게 되고요. 뭐 기준은 국토부 장관. 근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박스에 보시면 1번. 자, 이를 지정 대상이라고 그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 대상. 1번에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갖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된다. 뭐 유식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 엄청 막힌다. 그죠? 더럽게 막힌다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에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또는 20% 이상 미달하는 곳입니다. 미달. 그 20% 이상 미달한다. 이 말은 도로가 한참 부족한 곳이다. 얘기고요. 그래서 3번에 향후 2년 또는 2년 내 수도 수요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 4번도 향후 2년 또는 2년 내 하수 발생량의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 또 5번도 향후 2년 또는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또는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향후 2년 내 20% 이상 초과나 미달할 걸로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곳에 구체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1번부터 5번이니까 1, 2, 3, 4 옛날에 또 기출문제죠. 다른 거 없어요. 숫자 장난칩니다. 자, 연수는 몇 년이냐? 2년. 퍼센트는 20%. 2년 20%. 꼭 퍼센트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 다음 또 2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 밑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용적률의 강화나 완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그거를 또 즉시 검토한다 해요. 그 틀리게. 그러면 파수꾼 세워두는 것도 아니고 즉각 검토할 수가 없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 중요한 것들 싹 훑어봤고요. 또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얘는 별표입니다. 얘는
15의 의부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죠. 그것도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매년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메뉴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이다. 그 얘는 기계발치, 이거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신개발치. 그래서 절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에 또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리고 얘는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라고 하고요. 부담이라는 말이 의무 부과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까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한다 라고 하고요. 자, 밑에 박스에 보면은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논점은 학교죠. 학교의 가로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는 제외다. 여기 25회, 26회는 다 정답. 그래서 대학교는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이 되죠. 밑으로 갑니다. 바로 2번 지정권자. 역시 허가권자입니다. 특광지정 군수는 다음에 다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밑줄 의무입니다. 딱 끊고 다만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임의적으로.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그럼 당연히 의무적으로 반드시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논점이 되고요. 일단 박스에 보면 1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2번에 쭉 풀어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입니다. 완화. 그 1번하고 2번 얘는 또 키워드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완화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도록 하고요. 행위 제한 완화 풀어주니까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신개발지하면은 항상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다. 딱 개념 잡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갖고 요 일대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그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이 아니고 보전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셉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 제한 세다. 이걸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수치로 알아야죠. 그럼 녹지지역은 건폐율 20%밖에 안 줘요. 용적률은 100%, 20, 100. 자, 요거밖에 안 주는 곳인데 이번에 녹지지역을 도시용재 공급을 위해서 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이라는 개발 목적의 용도적으로 바꿔준다 그래요. 그럼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되죠.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500%가 되죠. 70, 500. 그럼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은 3.5배가 완화가 되었고 3.5배 더 크게 건물 지을 수가 있고요. 용적률은 무려 5배가 완화가 되었고 5배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행위 제한을 풀어주니까 풀어준 만큼 건물도 크고 높게 지으면서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행위 제한 완화해준다 하면은 이꼴 개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녹지적으로 보존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대로 보냐 난개발. 그래서 이런 신개발지는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이런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그때그때 설치를 해줘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개발지는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3번 봅니다. 3번에 이거 또 하나면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또는 20% 이상 증가한 곳이다. 전년도는 재작년을 얘기합니다. 재작년. 그럼 재작년에 그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준 건수가 100건인데 전년도, 작년에 허가를 내준 건수가 120건이야. 허가 건수 딱 몇 프로 늘어났어요? 20%.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 이 말은 그 지역의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고요.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허가 건수가 20% 이상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또 하나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시군보다 20% 또는 20% 이상 높은 곳이다.
그럼 똑같은 인천에서 그 동네만 인천광역시보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다. 이 말은 계속 아파트 지어대면서 주민들이 유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주위에 타워 크레인 이런 거 올려갖고 계속 아파트 지어대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럼 1번에 허가 건수든 2번에 인구 증가율이든 다 몇 프로 이상이에요? 20% 이상. 그런 곳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이다 라고 하고요. 이 개발이 집중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요. 그럼 좀 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지정 대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 향후 1년 내 20% 이상 초과나 미달할 걸로 예상.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에서 숫자는 다 20%가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지정하는 절차. 자, 특강시험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발표.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밑에 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한 심의 거쳐야 된다. 너희 개발 및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심의는 다 거쳐요. 심의는 다 거쳐갖고 지정고시하는데 주민의 의견까지 듣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주민의 의견 듣는지 안 듣는지 이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주민 의견까지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합니다.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지정하는 기준. 저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이니까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준에서요. 그 밑에 조그만 글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끝에 최소 10만 제곱미터 또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할 것. 얘는 최소 면적도 있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개발 및 관리구역은 최소 얼마 이상?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및 관리구역은 최소 면적 이런 거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최소 10만 이상.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가로 5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점 첫 번째 거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 자, 이 자들이 기반시설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설치하고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뭐부터 계획적으로 설치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일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이 설치계획도 수립하고요. 그리고 설치계획도 누가 수립하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하여튼 이 기반시설 연동제에서는 구역을 지정하든 계획을 수립하든 다 허가권자가 합니다. 허가권자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 이꼴 허가권자에서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도 해줘야 된다. 왜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서 계획대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해갖고 결정.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2번 의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수립한 걸로 본다. 이게 또 재정용 기출 질문인데요. 왜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사항 두 개가 있었죠. 기반시설하고 핵미장. 즉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런 기반시설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 똑같은 것 또 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기반시설은 반드시 포함이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그냥 수립한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3번.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동안 발표.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또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요.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계획이에요. 얘는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입니다. 가장 짧다.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 그럼 제일 짧은 이유는 좀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된다 그랬죠. 개발이 지금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2년, 3년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1년 내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국토법에서 실효나 해제 사유 5개 다 나왔어요. 그 밑에 보면 항상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그리고 첫 번째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고요. 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20년 내 사업 안 하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실효.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줬다. 5년 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날 실용.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내 계획 수료 안 하면 다음날 해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5개 딱 누르기 좋아요. 숫자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실효나 해제.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국토법에서 실효나 해제하고 관계가 없는 게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해요. 그럼 다음날 해제된다. 그럼 틀리죠. 그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역계획권은 해제하고 관계가 없다. 자, 그럼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했어요. 그럼 이제 궁극적인 효과 바로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합니다. 즉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 그게 궁극적인 효과가 되고요. 그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들이 직접 기반시설 설치해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 건물 짓는 애가 도로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각각 설치하면은 이 도로 아구도 안 맞고요. 효율성도 뚝 떨어지니까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내면 그 돈 받아갖고 특광사무소가 잘 설치를 해주게 돼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낼 거냐? 그게 핵심. 그래서 그게 그냥 작년 한 문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 또는 그게 그냥 작년 한 문제였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딱 끊고요. 그럼 한마디로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해서 돈 내라. 그죠? 그래서 돈 낼 사람이 그 사람이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그럼 다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그렇죠?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 의미는 자, 예를 들어 기존에 150제곱미터 건물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철거해버리고 250제곱미터 건물로 신축합니다. 그럼 200 초과하는 건물 신축하는 거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데 이때는 250제곱미터 다 부과 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 여기서는 100제곱미터 요것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선정하고요. 자, 기존 건물의 연면적까지는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 요것만 부과 대상이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납부 의무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게 궁극적인 효과,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된다고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호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그게 궁극적인 효과입니다. 그럼 또 하나 3번. 특광사무소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딱 끊고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면 되죠. 그럼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된다. 그럼 틀려. 허가 받고 2개월 내 내는 게 아니고 2개월 내 부과. 얼마 내라? 부과라는 거죠.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우리 건축법에서 허가받아갖고 건물 건축 공사하죠. 공사가 다 끝났어요.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거. 그거를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받는다라고 하고요. 납부 의무자는 건물 짓는 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즉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만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건축허가 받고 2개월 내 납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만 납부를 해주면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하나 5번의 납부 방법.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딱 끊고요. 현금 내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그런데 부과 대상 토지 등으로 하는 납부, 토지 같은 물건으로 내는 것을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할 수 있다. 그게 24, 25 다 정답. 그래서 현금 납부가 원칙이 돼 토지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 물납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있다 없다 또 바꿔놓으면 헷갈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거슬러라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0만 원 부과했는데 1억짜리 토지 던지면서 9천만 원 거슬러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 안 내면은 밑에 강제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의 별표.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이 유발이라는 것은 생긴다는 거죠. 건물이 건축되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이 지어졌다. 그럼 건물만 짓고 끝나는 거 아니죠. 주민들 유입해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 그거를 기반시설 유발한다라고 하고요. 저희 건물별로 이 건물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얼마큼 필요한지, 그거를 수치로 정해놓은 것을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요. 유발. 그래서 유발이라는 말 보통 우리 실생활에 언제 써요? 유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암을 유발한다 그러죠. 암을 유발. 그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하고 얘기하면은 암이 유발되고 그런 그 유발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생긴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이라는 게 건물이 건축되면서 기반시설이 생겨야 되는 지수. 그거를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한마디로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으면 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만큼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돈도 많이 내라. 그래서 이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용도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물의 용도가 29개가 있습니다. 29개 건물의 용도별로 유발 개수가 싹 규정. 그래서 그거 뭐 간단하죠. 29개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20회 후에 4번이나 단독 기출이요. 앞으로도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노다지기는 계속 읽어볼 건데 저는 29개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최소 넘버 1, 2, 3라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넘버 1, 제일 높은 게 16번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2.1, 밑줄. 그게 제일 높아요. 그 말은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돈도 제일 많이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위락시설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넘버 2가 27번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이 1.9. 그게 재작년 정답이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것은 위락시설 안 나왔으면 답은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넘버 3는 4번 이동근색 1.6. 그래서 그게 넘버 1, 2, 3예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나머지 뭐 더 알고 싶다 하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 정도라도 정리하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해서 돈 내라. 여기까지가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 종래에는 여기까지가 딱 국토법의 끝이었죠. 그런데 올해 3절 성장관리계획. 요게 또 추가가 됐어요. 신설이 되었고, 이 종전까지, 작년까지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있었는데, 성장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은 허가의 기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규모가 적합해야죠. 그리고 계획이 적합.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에 적합.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서 또 난개발 방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단 성장관리계획, 얘는 올해도 뭐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을 해요. 그거를 말 그대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정권자는 특광시장군수, 역시 허가권자, 특광시장군수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짜물절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지나 비도시 녹관농자 이런 녹지나 비도시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대상은 녹지하고 비도시요. 그럼 절대 무슨 지역에서는 또 지정할 수 없는 거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죠. 주상공업 지역은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썼어요? 그 맨 밑에 그 박스 밑에 있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절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내용 보시면 1번 개발 수요가 많아갖고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4번에 보면은 끝에 토지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강화되는 거 그럼 틀려. 강화가 아니고 완화 풀어주니까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대로 그냥 통제가 안 돼갖고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난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에 그 밖에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것. 이런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특광시원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옆에 준호입니다.
바로 이번에 절차. 자, 특광사원소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밑에 미리 주민 또는 주민과 지방의회 또는 의견 듣고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 또는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도 거쳐야 된다. 딱 끊고요. 다음은 경미한 사항일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는데 그 경미한 거는 7월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7월 달에 대통령령이 나와갖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도 지정하는 절차, 뭐 일반 절차,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 그런데 또 하나는 2번, 이게 또 특징이죠. 자, 특광시군 의회입니다. 그 특광시군 의회가 뭐야? 지방의회. 그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동안 발표, 60일 내 특광자원수에게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지방의 의견 듣죠. 이때 의견 제시하는 기간은 30일이에요. 일반적으로 30일 내 의견 제시해라.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0일이 아니고 6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꽉 삑살이 나는 것들이 꽉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3번.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30일 내 의견 제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방에 의견 제시하는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고시하죠. 그럼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면서 그 밑에 성장관리계획. 자, 이것도 수립하는데요. 그 성장관리계획이란 의의부터 한번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거를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려요.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얘는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허가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지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러면 땡.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그냥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허가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죠. 그럼 밑에 수립권자 역시 특광사원소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밑에 줄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해라. 계획인데요. 자, 내용에 보면은 1번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항상 뭐부터 깔아준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2번 건물의 용도 제한, 도로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얘들 우리가 무슨 제한?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이것도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행위 제한은 성장관리계획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바로 이번에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행위 제한 완화해 준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하도록 통제하는 대신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밑에 줄 끝에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건폐율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1번에 계획관리지역 50% 동안의 불평 50% 이하. 이게 정면 정답.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50%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생산관리 농림. 그 대통령령이 좋아하는 녹지가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왔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자연녹지. 자연녹지. 그런 데는 30% 이하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 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은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또는 125% 이하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밑에 줄 끝에 용적률도 완화해 줄 수 있다. 용적률도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입니다. 40, 100. 자, 이건데 성장관리계획 수립한대요.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50%까지, 용적률은 125%까지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건폐율 40%를 50%로, 100%를 용적률 100%를 125%로 이거 한마디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몇 배 완화해준다? 1.25배 완화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1.25배. 그래서 100%에 1.25배니까 125%. 그럼 40 곱하기 1.25 이게 얼마야? 그게 50이요. 산서에 보시면.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1.25배까지 완화해주는 특례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 비스무리하게 저번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근데 성장 관리 계획은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완화해 줄 수가 없어요. 1.25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그 다음 밑에 수립 절차는 뭐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중요하니까 똑같은 거고요. 또 그다음에 2번 특강사원 수는 5년 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즉 성장관리 계획 얘도 한 번 수립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일단 5년.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딱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자 들어가는 거 다 뒤집으면 되죠.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리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딱 5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효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 이런 거 하려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건물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얘도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데 대신 계획에 맞게 할 때는 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구장의 보칙하고 벌칙, 시범도시는 걸 읽어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청문. 청문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불이익한 처분하기 앞서갖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절차를 청문한다. 예를 들어갖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가 받았어요. 그럼 허가받은 거 취소해버릴 수 있는데 허가 취소하면 개발행위 못하게 되죠. 이런 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한 처분하기 앞서갖고 너 왜 거짓말로 허가받았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 그거를 청문한다라고 하고요. 청문 사용.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처분하려면 청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청문부터 하세요. 박스 1번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개자에다 또 나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할 때 2번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도자 또는 3번은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실자 또는 그럼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든 다 시설사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못하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하기 앞서갖고 청문부터 해라. 그래서 청문 사유가 이제 딱 이 3개 있어요. 개, 도, 실. 그런데 종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 얘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도 우리 국토법에서 다 공법에서 공부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법률로 싹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이거 뭐 잘 배우죠. 뭐 182 쭉쭉 이래갖고 잘 배우실 거고 아주 좋아 죽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얘만 2시간짜리인데 그냥 저 중개사법에서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종전까지는 개도 실토 이렇게 해왔죠. 청문회 정하면 누구도 실토하는 거예요. 개도 실토한다.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이제 얘 빠졌어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청문 사유가 됩니다. 개도 실. 작년 그냥 청문지. 그래서 얘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그냥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죠. 20회 때 나왔는데 31회 때 또 작년에 나왔고요. 그 정도 해서 국토법은 마무리 짓고요. 이제 74페이지 두 번째 법률로 갑니다.